요즘 이제 시황에 대해서 뭐 이론적인 거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들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유동성, 그 시장에 뿌려놓은 유동성의 힘에서 이 시장이 버티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인 금이라고 얘기하고 또 뭐라고 사이버 금이라고 얘기하는 비트코인도 오르고 시장에 뭐 엔비디아도 오르고 주식 다 오르 신고가라고 얘도 오르고 요즘에 구리도 오르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예전에 같으면은 안전자산 오를 때는 위험자산 성장주는 빠지고 또 성장주 오를 때는 얘는 좀 빠지고 그랬는데 그리고 맨날 얘기하는 게 방송 들어보면 무슨 얘기를 해요? 금 있잖아요. 금하고 달러하고는 반비례 관계로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즉 달러가 강하면 금은 약하고 금이 약해지면 달러 약해지면 금이 오르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금도 신고가고 달러도 강세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설명을 어떻게 해요? 그쵸? 한마디로 에브리띵 랠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이제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하는지 여러분 그냥 감이 오시죠? 그러면 시장에서 항상 시장을 단순하게 보자. 시장에서 돈을 빼나가면 시장은 주저앉는 거고, 시장에서 돈을 더 많이 보강하면 그 돈이 시장에서 순환하면서 시장은 좋아지고 지수는 더 올라가고 하는 건데, 올해 미국 시장에서 돈을 빼겠냐 안 빼겠냐를 시장이 판단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금리나 시장의 유동성을 좀 보강하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유동성 보강 장치입니다. 장치예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 인하하는 거잖아요. 시장 충분히 있어.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뭐 5차례 했다, 3차례 했다, 2차례 했다 이러고 가도 그거에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렇게 좀 반응을 하고 있어요. 달러가 올라가면서. 근데 그건 역시도 아주 큰 반응이 아니고, 그것이 시장의 유동성을 빼가는 어떤 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시장이. 결국은 올해 미국의 대선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시장의 유동성을 확 빼는 건 안 하겠구나. 일단 금리 인상을 하면 빼는 건데 이는 아니고. 그리고 QT를 강하게 하면 그럴 텐데 아니요. QT를 이제 멈추거나 아니면은 감소시킨대요. 그럼 얘도 아니고 그럼 시장에 또 돈이 또 너무 많이 풀리면은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스티키하다는 표현을 요즘에 쓰고 있는데 그냥 더 안 내려가고 있다가 다시 리바운드면서 확 떠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제일 걱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물가가 오르면 정말 그 뭐라 그러죠? 옛날에 지금은 이제 지금 시대엔 그런 게 없지만 물가가 올라서 먹고 살기 힘들면 소위 밀란이 일어나는 거죠. 엄청나게 물가가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엄청 높아요, 사실. 그러니까 물가는 잡아야 됩니다. 계속 잡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든 유동성은 금리 인하와 QT 축소라는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유동성을 또 빼면서 얘를 좀 너무 과열을 좀 막으려고 하는데 지금 그러고 있지 않은 거거든요. 뭘 이걸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유동성을 시장에 더 주면 이건 좀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유동성을 시장에 추가 유동성을 주지 않으면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이 100이 있는데 20이 더 들어와. 20만큼 더 오르는 거예요. 20을 빼. 20만큼 시장이 더 약해지는 건데 시장의 유동성을 더 줬다가 잘못하면은 아까 그 물가 올라간 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공급망의 왜곡 현상과 그리고 수요가 돈이 막 풀려가지고 개인들의 주머니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랬는데 이거 지금 수요를 더 늘리고 할 정도의 유동성을 보면 안 되겠거든요.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정책은 계속해야 돼. 그리고 경제도 어떻든 간에 경기를 호황이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연착륙 얘기하고 회복 얘기하고 아직도 레일 서머스 교수나 제이미 다이먼 이런 분들은 경기 경착륙 될 수 있다. 시스템 위기 올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돈 풀었다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동들을 하냐면 소위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재무부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채권 발행해서 왜냐면 돈을 쓰긴 써야 되니까 그러면 그걸 그만큼의 유동성을 시장에 주는 거지 않습니까? 재무부는 채권이 있는 거고 그 채권 발행해서 들어온 돈으로 집행을 하는 거니까 새로운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과거의 얘기인 거고 제가 강연회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강연회 때 미국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데 미국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왜냐?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을 하면 그거를 연준에서 사줘. 그 연준의 채권을 창고에 넣어놓고 돈을 찍어서 줘.
그래서 그 예전에 3조 달러뿐이 안 찍었을 때도 야, 이거 달러 패권의 위기 아니냐. 달러 이렇게 찍어내서 이거 어떡하냐. 그런 얘기들이 무수하게 많았고 그게 막 유행이었고 책이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달러 패권의 위기 어쩌고 그랬어요. 그때보다 지금 3배나 더 풀렸어요. 훨씬 더 위험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재무부가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엄마 아빠라고 표현을 했는데 거기서는 제가 강연할 때는 돈 찍어주는 데는 아빠라고 할까요? 그러면 뭐 재무부가 엄마라 그러고 지금 거기 뭐 옐런 장관 여성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파월 장관이 파월 의장이 있는 연준을 아빠라고 했다. 돈 필요해. 그래? 그러면 돈 찍어서 줘. 또 필요해. 찍어서 줘. 그럼 나중에 또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돼. 어느 시점 되면 또 갚기도 해요. 근데 점점 빚은 늘어난 거죠. 지금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올해 그렇게 했다가는 올해는 걸림돌이 생긴 거예요. 빚의 문제는 또 따로 차치하고 그거는 또 많은 분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책도 얘기해요. 가끔가다 이렇게 TV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이제 이코노미스트나 아니면 이제 특히 대학 교수님들 있잖아요. 교수님들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무게감 있게 얘기하죠. 천천히 말씀도 그런 분들은 느립니다. 지금의 미국의 정부 부채 상황을 보면 달러를 이만큼 푼 거를 보면 달러의 그 가치가 뭐 이렇게 풀면 달러 가치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또 지금 올랐잖아요. 이 상태로 가면은 미국이 재정 위기가 뭐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근데 08년도에도 했다니까요. 지금 15년 전에도 계속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발행해서 얘는 찍어주고 이 행위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올해는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그냥 그 얘기를 그냥 그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 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올해에는 거기 하나의 복병이 물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돈을 찍어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개인들한테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재무부가 공식 발표를 했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연준이 돈을 찍어서 사주는 게 아니고 시중에 이미 돈이 많이 있어요. 이미 돈이 많이 있는 뭐 MF라고 얘기하죠. 여갈피 얘기하고 하잖아요. 거기 보통 단기 자금들이에요. 그 자금이 얘를 사게끔 해줘요. 재무가 발행하는 걸 시중에서 산다고요. 시중에서 펀드들이 사겠죠. 헤지 펀드나 이런 데들이 얘를 사요. 그럼 안 살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포털에 이런 뉴스에 가만히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재무부에서 바이백을 시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백. 무슨 표현이냐면 연준이 발행한 거를 시중에 있는 은행 네가 사. 그러면 연준 발행 채권이 일로 오고 여기 있는 돈이 연준으로 가잖아요. 죄송합니다. 저기 재무부로 가잖아요. 그럼 재무부에서 그걸로 뭐 보조금도 주고 뭐 집행하고 인프라하고 그런 걸 해야지 경기를 또 살리고 그래야지 이번 대선에 바이든 대통령 재선을 노리고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부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얘들이 시중에 풍부한 돈이 얘를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사줬다가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얘는 채권이 있는데 재무부 채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 채권을. 갖고 있는데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재무부에서 옐런 장관이 하는 건 뭐냐면 바이백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바이백. 야, 네 거 사주고 우리 거 사줘. 그래서 이 채권이 재무부에 있는 게 은행으로 갔어요. 근데 은행에 있는 채권을 재무부가 다시 사주겠다라고 확약을 해주는 거예요. 확약. 그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새로 찍지는 않았죠. 시중에 있는 부동자금은 있는 우리나라도 부동자금이 엄청나게 많다. 가끔가다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그 부동자금을 거기 들어와서 그게 국가에서 재정부에서 또 집행을 막 하고 집행을 해서 경기를 살리는 데 쓰고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돈을 돌아가게끔 해서 경기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거든요. 자, 다 빼고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어보면 뭐 그게 나중에 장기적으로 위험이 되느냐, 미국의 달러 패권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시황을 매주 하잖아요. 제가 지금의 시황을 생각해 봤을 때 왜 시장이 이렇게까지 달러가 급등을 하고 그리고 뭐 국채 수익률도 다시 막 급등하고 이런 상황인데 뭔가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것 같아. 여전히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또 하나는 뭘까? 아, 시장에서 유동성을 빼가지 않을 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시장을 버티게 하고, 그게 바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무너뜨리지는 않을 거야. 그냥 우린 그런 말을 막 할 수 있잖아요. 술 한잔 먹으면서. 보면 저도 이제 저녁에 먹고 이런 보면은 가만히 보면 주식 얘기하는 사람이나 맥거리 시황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되게 현명하고 요즘 공부를 많이 하세요. 그럼 막 이제 막 큰 소리로 얘기를 해요. 막 지난번에는 방송으로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막 설명을 해주는 것 같던데 그 옆에서 제가 밥 먹으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 대선이 있잖아. 대선이 있는데 시장은 안 무너져.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굉장히 복잡한 게 있는데 저기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의 시장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해외 주식 차트를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인텔은 이미 무너졌고 지금 보시는 아마존이나 뭐 이런 것들은 괜찮잖아요. 엔비디아도 아직 괜찮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괜찮고 얘들 괜찮습니다. 페이스북도 괜찮고 근데 이제 먼저 내려온 거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플이요. 그 다음에 테슬라. 그랬고 최근에 내려온 건 인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요즘에 내려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까지 무너졌다고는 안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내려온 게 뭐냐면 AMD예요. AMD. 한번 볼까요? AMD. 얘가 내려왔어요. 얘가. 지금 이 차트가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 저는 기적 분석으로 매수 신호, 매도 신호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드리잖아요. 얘가 제가 이렇게 쭉 그림을 그렸지만 이걸 지워볼게요. 우리가 여러분하고 나하고 맨날 저하고 맨날 방송하는 요 날의 매도 신호가 나왔잖아요. 1차 매도 신호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요렇게 왔다가 조금 반동 줬다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위치가. 근데 AMD는 여기서 가지 못했어요. 이러고 있다가 이날 음봉이 나왔는데 이날 거래가 좀 실렸어요. 제가 보기엔 요건 한 반만 있어야 돼요. 내가 100개를 사가지고 여태까지 있었다. 그러면 이쯤 돼갖고 내가 20개나 30개 팔았다. 그럼 이쯤에서 나머지 한 20, 30개 팔고 나머지 반을 들고서 다시 매수 타임을 기다려야 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쉽지 않죠? 저도 말하기 되게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매하기가. 그래서 매수 매도 신호를 정확히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걸 어떻게 할까? 여러분께 같이 매일 얘기를 하잖아요. 자, 아무튼 이게 마지막이요. 계속 빠졌고요. 인텔은 먼저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인텔은. 그리고 인텔은 이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면 안 돼요. 건들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볼 때, 수급으로 볼 때. 근데 지금 설명드리려고 한 건 뭐냐면, 테슬라를 보세요. 테슬라 지금 이거 매수 신호를 안 줬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일봉이에요. 주봉상으로도 보면 추세 하락 중에 있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지금. 근데 애플을 보세요. 이건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상 지난주에 장이 그렇게 빠지는데 4% 올랐어요. 얘는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면은 애플이 이중 고점을 찍고 이 추세 하락이잖아요. 이 추세 하락에 거래를 제법 치르면서 상단으로 터닝을 좀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럼 애플은 6월에 개발자 회의가 있고 이제 벌써 4월 중순 됐으니까 앞으로 뭐 기대감이 있고 이런 건 우리 맨날 들어서 알아요. 그거 누구나 다 아는 거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뭐냐면 얘들이 차별성을 나타내는 걸 보니까 좀 전에 제가 시황 말씀드렸죠. 그 시황과 연결해서 얘들을 봤더니 데려갈 애들만 데려가 있구나. 확실한 이익이 있는 애들만. 이익의 훼손, 시장이 무너지거나 경기가 무너지거나 전쟁이 나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이익의 훼손이 없는 중국과 미국하고 싸우거나 이런 일이 있어도 이익의 훼손이 없이 또는 일시적으로 이익의 훼손이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좀 확실하다고 느껴지는 쪽으로 돈들이 몰려가면서 쏠림과 차별화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기에도 그러죠. 그렇게 느껴지죠, 지금. 이게 지금 미국 시장에 나타난 거거든요. 똑같이 그걸 가져가서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가 이해가 됩니다. 즉, 우리 시장도 뭐 지금 악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중동 얘기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굳이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딱 이겁니다. 환율. 1380원까지 됐어요. 원화가. 달러드스가 지금 106까지 가고 있습니다. 물가 오르고 있어요. CPI가 더 오르고 막 그렇습니다.
금리, 국채수익률 더 올랐어요. 시중금리 더 오르겠죠. 이게 전부 다 불확실성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 거기다가 3월까지 막 오른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꼭 보면 시장이 오르면 악재들이 막 부각이 되더라고요. 또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야, 이거 지금 지수 논할 때는 아니구나. 얼마나 많이 빠지냐, 안 빠지냐를 판단해야 되는구나. 근데, 야, 이게 대세 상승, 꼭지를 찍고, 이제 꽤 깊게 빠지는 하락으로 갈 거냐, 또는 시스템 위기로 갈 거냐를 봤을 때, 아, 그런 건 아닌 걸로 시장이 보고 있구나. 유동성의 판단을 해봤을 때. 그리고 재무부나 연준이 하는 행동들을 봤더니, 아,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다. 제가 그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자꾸. 이번 주 토요일 날 제 2차 증시 토크쇼를 하는데, 지난번에 시황 잠깐 할 때 이런 얘기를 계속 했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도 그거와 연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장은 시총 높은 것들, 종목들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반도체에 기대감이 좀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구간까지 가는 것은 않겠구나. 여기서 주춤주춤 하면서 쉬었다가 일부 종목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그걸로 지수 방어를 좀 하면서 있다가, 그리고 나서 요거가 지나고 나서 흐름이 위도나는 방향을 잡겠구나. 근데 저는 상반기에 시장이 좀 강하다가 중간에 좀 쉬었다가 그리고 좀 다시 올랐다가 연말 되면 꺾이는, 이렇게 좀 지그재그로 좀 생각하면서 저점은 좀 높아지는 이런 쪽으로, 즉 3천 금방 사실은 한번 가기 시작하면 금방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시기적으로 봤더니 지금 4월 들어서는 이런 모양이 나타나다가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 중순까지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야, 그때 다시 한번 기회를 얘들이 주겠구나. 그러면 지금은 단기적으로 기회가 한번 좀 오는 단계에 좀 있는 거고요. 그런 단계에 있는 거고. 그리고 시작이 조금 좋지 않다가 이후에 요번에 지금 최근에 1, 2주를 보면서 시장이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냐? 지금의 환율, 지금의 금리, 지금의 물가, 지금의 전쟁 상황, 뭐 이런 걸 악재가 어마어마한데 시장이 이 정도야? 주식을 볼 때 제가 그렇게 많이 보거든요. 호재가 엄청 있는데 주가가 탁 올랐다 별로 못 올라? 그럼 저거는 그 호재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또는 저 호재 속에 숨어있는 어떤 불안정한 게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악재가 알아왔는데 남들은 막 걱정이 돼서 막 팔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 잘 보세요. 지난주 목요일 날 되게 걱정 많이 했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우리 정당 빼고요, 색채 빼고, 민주당이 뭐 우세했다, 이걸 하고, 또 미국의 CPI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막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날 마이너스 1.47% 개파락하고 시작했는데, 종가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재가 많이 나왔는데, 시장의 반응을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반응해? 야, 이거는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수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시장이 항상 정답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매크로 지표의 환경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시장이 이 정도로 반응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전체적인 시황도 보지만, 시장이 난 좀 더 기다려볼래, 좀 눈치 볼래 하는데, 나 혼자 두려워서 막 팔든지, 아니면 나 혼자, 야, 왜 시장이 걱정을 해? 이렇게 악재가 있는데 나는 살 거야.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건데, 전체적인 시장을 흐름을 봤더니,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은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좀 주춤하다가, 실적 발표도 좀 돼서 또 한번 올랐다가, 그리고 좀 주춤을 하고 있다가, 지금 나와 있는 악재들이 좀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오르는, 이런 흐름을 좀 여러분들 머릿속에, 제가 지금 맞다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리 교보증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고, 그런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맞춰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